요새 아까 해부상과도 관계되는데,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벨 사령관, 그리고 브룩스 사령관, 네. 이런 분들이 아주 직설적으로,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는데, 요새 새로 등장한 논리가, 북한이 사실은 핵무장한 상태인데, 전시작전권이 전환됐을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전력을 운용하는데 장애가 있다. 그런 논리도군요. 그리고 전시작전권이 분리가 됐을 때, 그러면 한국군 장성이 재래식 군사력만 운용하게 되어 있는데, 핵 전력을 운용하는 미국과 과연 유기적인 협력이 되겠느냐. 그래서, 안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북한 핵 문제 해결될 때까지 전시작전 전환 안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네. 아주 노골적으로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을 빨리 전환한다는 그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논리가 있고,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다 타당한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시작전권을 능력을 갖추는 대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가지고, 저 보수 진영에서 뭐 상당히 저는 비판도 많이 받고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작전의 효율성, 이런 것만 본다면, 미국만큼 우리가 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작전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핵 전력이고 뭐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그 논리대로 하면 우리는 뭐 10년 가도 전시작전권은 전환하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창군 거의 70년이 넘고, 6.25 전쟁이 끝난 지가 60년은 넘었는데, 벌써 6년이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60만 대군을 거느리고, 아직도 우리 군을, 전시 작전을 할 능력이 없다는 거, 이건 사실은 부끄러워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우리 군이 기본적으로 창피스러운 일이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이건 접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생기는 하나의 뭐를 해줘도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게 있죠. 네. 왜냐하면 이게 군이 의타적으로 되어버린다. 우리나라 지키는 거 이게 내 책임이다. 그렇죠. 우리 책임이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의식이 있고 우리 안보에 대한 주인의식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미국 사람들한테 다 미국이 잘한다고 해서 미국 사람한테 이거 아웃소싱 해놔놓고 우리는 맨날 인사고 뭐 이런 무기 구입하고 하는 이 방산 획득 이런 것만 신경 쓰다가 맨날 장군들이 그 때문에 뭐 법정에 끌려다니고 이런 일이 많은데 저는 이게 결국 군대가 우리 행정군대가 되는 전쟁할 수 있는 군대보다도 행정군대가 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작전 지휘를 미국한테 계속委託하는 거 이것이 초래하는 뭐를 해줘도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좀 모자라더라도 뭐 형편없을 때는 안 돼. 지금 정도 상태는 안 되죠. 그러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전작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한 80, 90% 정도 갖췄다 그러면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모자라는 걸 미국하고 좀 협력을 해가지고 그 실제 전작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취약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지 그거 완전한 능력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제가 보면 앞으로 10년 가도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는 이걸 추진하는 주체가 노무현 정권 때고 이것을 사실상 연기한 게 이명박 정부 때고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상 유야무야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다시 서두르니까 이게 좌파적, 즉 반미적 관점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 해서 반대하고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죠. 근데 그 추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에다가 안보를 의존하는 게 창피스럽다 이런 그것도 있고 미국이 전작권을 행사하면서 혹시 우리 국익에 반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그런 가능성이 없나 하는 데 대한 의구심도 있고 여러 가지 반미 정서라는 게 작용하는 측면은 저는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논리로 전작권을 빨리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든 간에 저는 이 보수 세력도 이게 대해서 말이죠.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하여튼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가져와서 뭔가 모자라는 능력은 가져온 이후에 더 빨리 우리가 이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조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은 그 조건을 갖추는 게 더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한테 맡겨놓으니까 그게 점점 자꾸 시간이 더 늦어지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전작권 전환을 연기를 한 것은 말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장기간 연기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는 노무현 정부 때 너무 급하게 전작권 전환을 결정했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그, 2011년에 그때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다. 그래도 한 3년이라도 좀 연기를 해야 제대로 우리가 7, 80%도 능력을 갖춰가지고 이걸 전환을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한 것이지. 지금처럼 뭐, 이렇게 길게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거든요. 너무 급하게 한 것을 조금 속도 조절하자 이런 의미였죠, 그때는. 근데 핵 우산 운용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 전작권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미 간에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 나름입니다. 원래 우리가 전작권 전환한 이후에 제가 한미연합사령관, 서만 사령관 이럴 때 협의한 거는 뭐냐면요. 실제 전작권, 말이 전작권 전환이지. 해공군은 미국이다. 미국이 그렇죠. 해공군 사령관 하는 거고. 그렇죠. 육군은 우리가 병력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렇죠. 지상군 사령관은 한국군이 하는 거고. 합참의장이나 뭐 하여튼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있지만은 그 사람하고 한미연합사령관, 지금의 미군 사령관이 한 방에서 바로 옆방에서 자기는 협의해가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한미연합군, 한국인 연합군 사령관이 뭘 잘 모르는 거는 다 미군 사령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핵을 사용하고 하는 거 이건 사전에 다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가지고 전쟁 한 사흘 동안은 한 72시간 동안은 사전에 정해놓은 시나리오 가지고 다 그대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큰 상황 변동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하나 결정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북한이 초토화된 다음에 그때 이제는 우리가 변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협의할 일이 많지만은 초기에 북한 핵이 사용될 위험성이 있고 이럴 때는 사전에 다 정해진 시나리오 가지고 늘 점검해 가면서 저는 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지금 수석님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보수 세력이 전시작전권 전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시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에는 소련군도 없고 중공군도 없는데 지금 주한미군도 있는 한국군 주한미군을 1대2로 상대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미국에 의존해가지고 국력은 몇십 배나 되는데 이렇게 의존하는 게 이게 과연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치겠느냐, 북한 눈에는 어떻게 비치겠느냐 하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가 있죠. 제가 보면 보수 세력은 당연히 전작권 전환을 반대한다는 이 도식을 말이죠. 저는 깨야 된다고 보는 게 북한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말이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북한이 저게 국방이고 이런 면에서는 강한 이유가 59년에 중공군이 철수한 이후에 저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모든 국방 정책을 북한은 자주국방을 하고 있죠. 해가지고 그게 뭐 엄청난 그 자원을 투자하다 보니까 경제는 피폐했지만은 그래도 국방 분야 하나는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자부심이 있죠. 그게 있는데 저게 자기들이 모든 이 미국을 상대로 한 말이죠. 한미연합군을 상대로 한 모든 전략을 세우는데 우리가 남한테 기댈 데가 아무도 없다 하는 그런 어떤 절박감. 우리밖에는 우리나라를 제대로 북한이 자기들 지킬 수 있는 뭐 방법이 자기들 힘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지금 저기까지 온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북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60만 대군을 가지고 지금 60년 이상 이렇게 전쟁 끝나고 있었으면 이건 당연히 우리가 스스로 전작권 행사할 능력을 갖췄어야 되죠. 사실은 능력이 있는데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그게 좀 저는 능력보다도 의지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새 유엔군 사령부 역할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국방부가 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더라고요. 또 종전선언하면은 뭐 유엔군 사령부가 무력화된다든지 평화협정하면은 유엔군 사령부 없어져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유엔군 사령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6.25 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운영은
미국에 맡긴 거 맞잖아요. 네. 그죠? 그렇다면 별개 아닙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이라는 거는 예. 정전 체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비무장지대 관할권이 저 유엔 사령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의 주권은 거기 있지만은 그렇죠. 관할권은 유엔군 사령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전 체제가 종료되면 종전선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 체제가 이게 완전히 수립되면 그리고 그게 발효가 되면 유엔군 사령부가 사실은 할 일이 없어지고 정전 이제 그 임무가 바뀌어야 됩니다. 임무가 바뀌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화 체제를 체제를 관리하는 뭔가 새로운 메커니즘이 있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이제 북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유엔군 사령부를 평화 체제 관리하는 그런 사령부를 개편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형태의 유엔군 사령부를 유지할 어떤 정치적 정당성 근거 이거는 뭐 거의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봐야 그거는 됩니다. 평화협정 맺을 때 아닙니까? 그죠? 평화협정. 쉽게 말하면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거 아닙니까? 종전 선언한다고 그거는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니- 전쟁 상태가 휴전 상태가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종전 선언은 평화협정의 제일 중요한 조항입니다. 대부분의 전 세계 평화협정이라는 거는 제 1조가 종전 선언으로 그렇죠.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화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나오는 종전 선언은 앞으로 평화협정 체결하겠다는 하겠다는, 그렇죠. 의사표시에 불과한 그러니까 거예요. 정전선들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앞으로 평화협정 체결한다. 노력한다. 그쪽 방향에 노력한다는 거. 의사를 확인하는 거에 불과하지. 그럼 그런 선언은 이미 많이 나왔잖아요.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4.27 선언도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고 뭐 네. 9.19 군사합의도 다 담고 있는데 뭐 네. 또 새로 해가지고 그럼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포기 그 중에 중요한 게 평화 체제와 대북 안전 보장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가는 한 중간 단계로서 뭐 종전선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지 그게 평화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평화 체제가 발효돼야 완전한 이 휴전 체제가 평화 체제로 대체가 되는 것이지 그 전에 하는 선언이라는 거는 정치적 의사 표시에 불과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시간에 쫓기는 거 하나가 오는 11월 22일이면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말하자면은 발효가 돼가지고, 발효가 아니라 파기한 게 효과를 발휘하는 날이 되니까 그 전에 이걸 다시 취소해달라는 압박이 공공연하게 미국 쪽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보면 그때까지 한일 관계가 특별히 뭐 바뀔 아무 새로운 요소가 없거든요. 한일 관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그걸 다시 살릴지 저로서는 그 지소미아 파기 결정할 때 그 마음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실제로 파기 원인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상태에서 그 할 수 있을까? 그건 제가 뭐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 파기의 전제가 아베 정부가 한국을 말하자면은 동맹이라기보다는 이 안보적 측면에서 불신한다. 네. 그러니까 그 불신하는데 어떻게 정보 교육 공유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논리였거든요. 네. 근데 안보 면에서 불신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에 이 지소미아라는 게 말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서로 믿을 수가 없으면 정보 교류를 안 하면 되지. 그 할 수 있는 체제 자체를 깰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체제를 한번 만드는 거는 서로 어떤 뭐 꼭 조약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정부 간의 어떤 그런 체제를 하나 만드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평시에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평시에는 실제 유사시에 필요한 정보 공유 이거를 연습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뭐 일본으로부터 안 받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하고 안보에 큰 지장이 있고 일본이
우리한테서 안 받는다고 해서 정보를 안 받는다고 당장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거는 앞으로 더 큰 일이 생길 때를 위해서 사전에 이 체제 가동하는 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정보라는 거는 아무리 많아도 모자랍니다. 그래, 아무리 많아도 못 씁니다.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필요한 게 반도 그렇죠. 구할 수가 없거든요. 미국이 정찰 위성이 150대가 있고 미사일 탐지할 수 있는 위성만 해도 50개가 있어도 그게 모자라가지고 민간 정찰 위성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그렇죠. 민간 회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회사에다가 용역을 해가지고 민간 정찰 위성에서까지 정찰 위성 정보를 다 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백 개가 있어도 이거는 실시간으로 북한 그 핵미사일 동향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의 정찰 위성 7개 이게 미국이 뭐 100몇십 개 있는데 일본 7개가 없다고 해서 지상에 있겠나 싶지만은 어떤 정보가 미국에는 못 잡히는 순간에 일본은 잡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게 없어도 나라의 안보에 위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데 실제 유사시에는 그 하나가 있고 없고 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결정적인 우리 안보에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대잠 초계 능력은 일본이 그 대잠 초계기가 100대가 넘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뭐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북한 잠수함이라는 게 그렇게 뭐 일본 대잠 초계기가 다른 데까지 멀리 나가는 건 아니고 그거는 북한 그 잠수함 기지에서 거기서 뭐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대잠 초계기 가지고 잡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원양 작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 해군 가지고는. 그거는 옛날에 동해에서 잡히고 하는 거는 그 정도 동해, 속초, 뭐 강릉까지는 내려올 수 있지만은 그게 원양 작전할 만한 그런 능력은 아직까지 못 갖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찰기가 잡을 수 있는 해역까지 북한 잠수함이 지금은 안 다니지만 앞으로는 얼마 다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북한이 SLBM을 실전 배치를 하고 SLBM을 실을 수 있는 그런 큰 잠수함이 뭐 여러 척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본 잠수함이나 미국 잠수함이 있는 데까지는 안 나가겠지만은 그건 뭐 세상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일본은 그 모든 거를 그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많고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없는 것을 우리는 한 대도 없는 정찰 위성 이걸 공짜로 일본 정찰 위성을 우리가 서로 관계만 좋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측면으로 따지면 우리가 몇 조 원 사실 덕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일본이 미워서 일본으로부터 정보 받기 싫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보 잘 모르고 지내더라도 일본으로부터는 안 받겠다 하면 안 받으면 됩니다. 그때. 안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갑자기 필요할 때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필요한 때가 생길 때 그때 이 지소미아라는 게 살아있어야 지소미아에 따라서 뭐 좀 우리한테 당신이 본 거는 뭔지 좀 보자. 우리가 본 거는 이런 거다 하고 뭐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그 새로 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정치적으로 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은 사실은 2012년 여름에 서명까지 하려고 하다가 그날 이명박 대통령이 취소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때 한 건데 이 둘 다 항상 정치적 이유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연기되고 막 폐기되고 이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도 저는 그게 사실은 뭐 그대로 밀고 나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때 이게 했어요. 이제 뭐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말고도 또 여의도 담당하는 정무수석도 있고 이러니까요. 이런 분들이 큰일 났습니다. 그때 또 선거철이고 하니까. 이게 여당 내에서 이것 때문에 이게 선거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또 대통령이 그런 걱정을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제보고 그때 의견을 물어봤으면 기왕에 이거는 지금 그만둬도 다 우리가 정부가 좀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기는 마찬가지고 정치적 부담은 그냥 밀고 나가는 거나 뭐 지금 여기서 물러서는 거나 다 공이 있는데 그냥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건의를 했을 텐데, 그때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가지고 사실은 못하게 된 거죠. 그때는 뭐 그렇게
연기가 되는 게 뭐 선거 때니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하여튼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게 이걸 파기하는 게 일본에 압박이 된다가 아니고 우리한테 자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에는 전혀 압박할 그러니까 게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자해 공갈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좀 황당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무역 보복도 아니고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역 규제를 강화한 정도지. 다른 나라하고 같이 취급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 경제 침략도 아니고. 네. 네.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하고 같은 다 같이 취급을 했다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최고 대우를 받다가 그게 다른 나라로 동등하게 된 건데. 한국에만 아시아에서 한국에만 제공하던 특혜를 그렇죠. 이제 중지를 하겠다.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대접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건데 이게 등가 관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파기는 굉장한 건데. 네, 그것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대법원 판결의 그 이행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일본이 좀 너무 성급하게 과잉 반응한 건 맞지만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로 마땅한 것 그거는 저는 잘한 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아까 아주 명언을 하셨는데 군사적인 정보는 아무리 많아도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특히 핵 문제에 관한 단 한 번의 정보 판단의 실수가 국가의 멸망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그런 끔찍한 상황 때문에 그런 우리가 겁니까? 수집하는 정보의 대부분은 한 90% 이상은 뭐 90%가 되지 90% 되지 대부분의 정보라는 거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던 거든 신호정보든 영상정보든 간에 말이죠. 대부분은 그거는 없어도 상관없는 정보입니다. 당장 우리 안보에 그렇죠.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000개 중에 한 개라도 그렇죠. 혹시 우리가 그거 없으면 큰일 날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체제를 갖춰놓는 거거든. 정보 교환 체제를 갖춰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까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한테 준 정보가 우리한테는 별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일본한테 준 정보도 일본한테 별 가치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앞으로 우리가 교류할 모든 정보가 다 소용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근거로서는 그거는 사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1,000개, 10,000개 중에 한 개가 우리한테 유용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협정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지, 야, 지금 지난 1년 동안 온 거 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그리고 정보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나라들은 조그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자주 국방을 안 하니까 정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도 모르는 것 같아요. 미국이 주는 정보에 그냥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예. 북한에 지금 우리는 북한 잠수함이 지금 떠나도 일본, 미국은 다 인공위성을 보고 아는데 우리는 거기서 주는 정보가 없으면 북한 잠수함이 지금 어디 심포에 어디 있는지 참 군에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군에서 참모 조직을 G2라고 할 때 이건 작전이죠. 자, 그럼 뭐 이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G1이 정보죠. 정보를 작전보다 앞세우잖아요. 네, 정보가 지금도 우리가 사실 북한의 그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데 말이죠. 우리는 좀 그냥 무기고 뭐 이런 걸 중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정보입니다. 북한의 모든 군사적인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으면 그렇죠. 그럼 북한 핵이고 미사일이고 우리가 다 그건 대응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능력을 갖추는 거는 그 나머지 타격 능력을 갖추는 거는 정보입니다. 그거는 뭐 그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갖출 수 있어요. 정보는 돈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98%, 99%는 갖출 수가 있는데 100% 갖추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일본과 지소미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북 정보 수집하는데 훨씬 더 많은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 판단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게 그게 그 날고 기는 이스라엘도 1973년 욤키풀 전쟁을 사실은 미리 알지 못했잖아요. 너무 늦게 알았거든요. 기습을 당한 거죠. 네, 너무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언제 사다트가 시나이 반도로 쳐들어온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게 8시간 전이더라고요. 8시간 전에 그때 골다미에서 내가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8시간 뒤에 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할 거냐?
선제 공격하면 미국이 우리 편을 안 든다. 우리가 또 침략자가 되니까 8시간 뒤에 얻어맞는 것을 알면서도 얻어맞는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국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예비군의 비상을 걸죠. 네. 그런데 8시간 이거 가지고는 안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시나이 반도 뭐 거의 동원하는데 다 빼앗기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원자 폭탄 쓰는 것까지 검토를 했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뭐 모사드도 있고 무슨 아만이란 조직도 있고 했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67년 전쟁에서 한번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자만했죠. 예. 자만에 빠지면 정보 실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참 무서운. 네. 그건 우리는 또 중심이 뭐 너무나 얕으니까 그런 점에서 요새 지금 이제 끝났네. 한 일주일 동안 한국 안전 훈련이라 해가지고 지금 민방위 훈련을 종합적으로 했어요. 네. 하는데 지금 지금 끝났습니다. 며칠 전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뭐 지진 대피 훈련, 뭐 원전 사고 대피 훈련은 있는데 핵미사일 대피 훈련은 우리 절대 안 합니다. 핵미사일 대피 훈련은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저 행정안전부 장관 왜 안 하느냐? 이거 하면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래 그래요. 그건 참 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너무 가볍게 얘기는 저는 처사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뭐 그렇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핵미사일 대피 시설 만들지 않고 공터에 그렇죠.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모든 그 대피 시설을 직접 가서 봤거든요. 유치원에도 말이죠. 유치원 학생 100명, 200명 있는 유치원에도 대피 시설이 최소한 2-3개씩은 다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뭐 7, 8살 된 어린애고 한 5살 된 어린애도 1, 2분 내에 다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 조그만 유치원에도 어느 방향으로 뛰든지 간에 어느 방향으로 사이렌 듣고 뛰어가든지 간에 대피소가 다 있어요. 그 대피소에 들어가면 말이죠. 미사일 정도 맞아가지고는 안 다치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지하 시설 만들면 들어가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평지에 다 만들어 놨어요. 똑같은 평지에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좀 철판 같은 거 넣은 강화된 콘크리트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천장도 그거는 미사일 같은 거 뚫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공원이고 공터고 이런 걸 곳곳에다가 그런 것만 해놔도요. 지진보다는 이 미사일이고 포가 훨씬 더 강한 거니까 피해 위험성이 많은 거니까 그거 만들어 놓으면 거기 제일 먼저 달려가면 지하 주차장이고 달려가는데 시간 걸리고 할 테니까 공터든 어디든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그 속에 뛰어들어가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게 뭐 큰 돈이 스위스처럼 전부 다 지하시설을 스위스 전 국민이 다 숨을 수 있는 지하시설을 안 만들어도 우리는 지하시설은 있는 시설마다 사실 아파트마다 지하 주차장이 있고 지하철도 많이 있고 지하 상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공터에다 달려가다가 어디 빨리 숨을 수 있는 이 대피소 이런 것만 있어도 북한 미사일과 장사동포 이런 거는 피해를 다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정부가 전혀 대책을 안 세우는지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우리 역대 정부들이 거기에 더 많은 저는 대비 태세를 갖췄어야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걸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쏘았을 때 어떻게 하면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도록 만들 거냐 하는 쪽으로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만들어낸 정책이 산불 정책,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미사일 디펜스를 미국과 같이 만들지 않는다. 한미일 동맹 미국 MD 시스템 강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핵 미사일 방어 훈련 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될 수 있는 대로 북한 핵 미사일 맞고 많이 죽으라는 정책 아닙니까? 이거는 많이 죽으라는 정책이지. 뭐 핵 미사일 사용하기 더 쉽게 만드는. 그러니까 유혹을 소면은 끝나겠구나. 대피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이렇게 유발하는 구타 유발자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